안녕하세요. 이렇다 15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르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머리를 자르셔가지고 네. 예, 뭐랄까 자기 스스로 머리를 영해 머리카락을 보이는데? 머리카락을 스스로 저희 자르셨다고 합니다. 뭐 스스로 머리를 자른다는 건 그만큼 얼굴에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칭찬이죠. 청취자분들 네.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네.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네. 이렇게 외모 발언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맞아. 제가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해요. 네네. 좋아서 그런 거지 네. 뭐. 네. 자, 오늘 우리가 녹음하는 날이 12월 오늘이 5일인가요? 네, 5일입니다. 네, 5일이죠. 네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2019년. 자,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떠세요? 2019년 어찌 지내셨는지요? 찬희 쌤. 아르카부터 할까요? 아니요, 찬희 저부터 쌤? 얘기할게요. 네네네. 뭐 이게 갑자기 그 생각나네. 그 그람 씨가 네. 쓴 글 중에 1월 1일이라고 별거냐. 그냥 1년 중 하루에 불과한데 꼭 1월 1일 무슨 새해 약속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런 난리 브루스를 친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12월이라고 별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1월부터 치니까 마지막 달이지 이게 다 연속되는 건데 네. 굳이 또 12월 되니까 한마디 하면 제가 올해 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상을 탔어요. 예, 공로상. 오, 박수. 공로상. 올해 기본소득 강연만 제가 50회를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하셨구나. 그래갖고 기본소득 소매상, 네네. 기본소득 보부상, 네. 기본소득 장돌뱅이로서 이제 음. 상을 탄 건데 너무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방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네. 최근에 또 농민기본소득 추진본부에서 또 운영위원을 맡아갖고 네. 막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과했다. 음.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아리케님이 네. 내년엔 좀 보전을 하면서 네네. 좀 이렇게 좀 살아라고 나한테 지금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기로 좀 결심을 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이제 놀아주고 그래요. 저랑 선생님 기본소득 하시기 전에는 밥도 먹고 잘 놀았는데 바빠지셔가지고 놀아주질 않아가지고. 노라조의 카레라는 노래도 있는데 나 죄송합니다. 살짝쿵 다 삐질라고 했어. 카레 사드릴게. 노라조의 카레 들으면서. 예. 네, 자 아르케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 네. 1년을? 제가 지금 머리를 네, 사실 파마를 하는데 그 파마하고 나서 좀 이렇게 머리가 길 때마다 제가 집에서 잘라요 머리를. 네, 시장 경제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집에서 자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 네.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될 돈은 쓰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제가 돌이켜 보는 감회는 뭐냐면 네. 그 얼마 전에 계좌를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마이너스 통장을 좀 꽤 많이 갚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이 잠바도 제가 지금 이 중고 마켓 당근 마켓이라고 당근. 네네. 당근. 음. 당근. 거기서 쓸데없는 이 비용을 줄이자. 아하. 그래서 돈을 많이 갚았다. 올해 기분이 되게 그것 때문에 좋고요. 근데 네. 올해 제가 올해까지 뭐 책을 쓸 계획은 아니었고 책을 쓸 준비는 좀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한 게 있었는데 안 됐네요. 네. 뭐 그게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1년을 음. 개인적으로는 편안하게 잘 보냈어요. 네. 그런데 오늘도 녹음 전에 국회 의사당 앞에 갔다 왔거든요. 네. 이 네. 선거제도 개혁 법안 때문에 음. 계속해서 이제 집회도 하고 투쟁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등등등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아주 안 좋은 보도가 나오고 있죠. 선거 개혁 법안은 225에 75 원래 그거였죠. 석에다가 준연동형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들에게 그러니까 야당들에게 제안한 안은 250에 50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비례대표가 3표 올라간 거죠. 예. 네네. 예. 아니 그러니까 기존 개혁 법안에 비하면은 예, 25개, 25개 후퇴한 거고 현행에 따르자면은 세석 세석이 는 거죠. 줄 예. 이제 는 거죠. 지역구가 세석이 줄고 음. 비례가 세석이 는 거고요. 문제는 원내 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 조항이 우리나라는 득표율 3%거든요. 근데 그걸 5%로 늘리자.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소수 정당은 절대 들어오지 마. 이제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어차피
자한당이 없는 상황에서 표결을 할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자한당 때문에 5%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끝까지 이렇게 놓지 않으려고 하는 발악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웠고 예, 오늘 그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 선진국일수록 진입 조항이 그게 낮거든요. 네덜란드는 진입 조항이 없죠. 없어서 이제 150석이기 때문에 네네. 150분의 1, 네네. 0.67%만 되면 한 석이 생기고요. 독재 국가로 유명한 터키, 네. 터키는 봉쇄 조항이 10%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후진국일수록 네네. 비민주적인 국가일수록 봉쇄 조항이 높아지니까 3%에서 5% 간다는 건 비민주적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봉쇄 조항이 5%인 거는 맞아요. 네, 독일은 이제 뭐 나치가 있었으니까. 근데 네. 이제 꼭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봉쇄 조항이 5%이기는 하지만 득표율 0.5% 정도 되면은 국고보조금을 줘요. 우리나라는 국고보조금 없거든요. 없죠. 아예 모든 네. 정당에. 근데 국고보조금만 있어도 봉쇄정이 좀 높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충분히 기존의 어떤 유권자들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정당 운동들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국고보조금도 없지 선거 공영제도 아니지 이런 상황에서 5%로 늘린다고 한다면은 기존 소수 정당은 다 죽어라. 는 소리랑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우울했습니다. 아, 이렇게 1년 내내 이제 이 찬바닥에서 또 이렇게 또 해왔는데 막판 표결을 앞두고 이 민주당이 개혁 아주 완전 후퇴된 안을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길게 얘기는 했는데 오늘은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예, 1년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르케님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 주제를 요약하면 데이터 3법과 커먼즈 인클로저 이렇게 좀 부르고 싶은데요. 세 사람이 이렇다 139회에서 그 경제 재화로서 데이터의 성격과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오늘은 데이터를 공통부 여기서 네. 이제 커먼즈라고 영어로 표현할 텐데요. 공통부로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데이터 3법을 국가와 자본에 의한 커먼즈 포획 전략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을 좀 개진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3법은 뭐 내용을 다루긴 할 텐데 원래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얘기할 주제는 아니고요. 커먼즈 인클로저 이걸 좀 중심 주되게 놓고 얘기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그 아까 국회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앞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각종 그 단체와 조직에서 나와서 1인 시위도 많이 하죠. 1인 시위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아르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데이터 3법 처리가 예정돼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네네. 것 이것도 같은데 찬반 양론이 뭐 난리도 네. 아니죠. 근데 저는 사실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얘기만 들었고 네. 그래서 데이터 3법 내용부터 좀 다뤘으면 네, 좋겠어요. 지금 이제 그 아르케님이 국가와 자본의 커먼스 포획 전략이다. 표현이 어렵습니다. 포획. 국가와 자본이 네네. 커먼스를 딱 움켜쥐고 딱 장악하려는 전략이다. 뭐 그런 뜻이죠. 네, 네. 예. 3법이 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개정안 3개를 데이터 3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름이 이제 기억하시고요. 모두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안들이고요. 빅데이터 산업하고 인공지능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개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도하고 있는 거고요. 모두 2018년 11월 1년 전입니다. 여기 일괄 발의됐는데 계속 처리가 못 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게 이제 보통 보수 언론들, 경제신문들 네네. 굉장히 이걸 이제 지지하고 있죠. 국회가 데이터 산업 발전을 발목 잡고 있다. 1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 법안 명책에서 한자씩 따왔어요. 네네. 개인정보법에서 개, 네네. 정보통신망법에서 망, 음. 신용정보법에서 신을 떼와서 개망신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아하.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법안이 거예요? 뭐 개망신 당하는 법은 아니고요. 네. 하여튼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소위 가명정보, 가명으로 되어 있는 정보를 개인이 동의를 안 해도 네. 동의 없이 정부나 기업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가명정보가 뭐냐?
그 자체로는 해당 정보의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식별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김찬이라고 안 돼 있는 거죠. 저는 마돈나로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네. 근데 다른 정보하고 결합하면 식별화될 수 있는 수의 정보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보에는 이름이 김찬이로 안 돼 있는데 네. 저쪽에 의료 정보라든가 무슨 뭐 금융 정보라든가 이걸 연결시키면 누군지 알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정보를 가명 정보니까 사실상 알게 되는 거죠. 예. 금방 알 것 같은데. 네, 금방 알죠. 예.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은 뭐냐? 요 망이죠. 망. 네. 대망의 망인데 개인정보법 개정과 패키지로 개정되는 건데 네.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신용정보법 신에 해당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쓸 때 네. 개인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일에 쓸 때 이거를 정보를 네네. 동의 안 해도 막 쓸 수 있게 하는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낌 상당히 안 좋은데요. 느낌 오죠. 제가 네. 누차 말씀드렸듯이 네네네. 주민등록증도 안 만든 사람이기인데 네네네.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좀 슬슬 좀 걱정이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렇게 그 동의 없이 이용되는 개인 정보들이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르케님 어때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통신사는 내가 통사에 가입을 하면 그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월평균 이 사람이 얼마나 통화를 하더라. 통화 빈도는 몇 번 정도 되더라. 네. 요금을 얼마 정도 내고 있더라. 연체는 했냐 안 했냐. 그리고 단말기는 뭘 쓰고 있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보를 뭐 포털사에서 우리가 마케팅 좀 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필요하다.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공짜로는 뭐 주려고 하진 않겠죠. 자기가 보유한 정보니까요. 근데 그걸 뭐 제 이름을 이제 가명 처리를 한 다음에 넘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죠. 포털사뿐만 아니고 금융사 이런 데도 이렇게 넘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 3법은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개인 정보를 보유한 조직들끼리 고객 정보를 공유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뭐 생명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가 있는데 그 통신사하고 이렇게 서로 결합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좀 요약하면은 민간과 공공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 정보가 가명 비식별 처리를 한다는 전제 아래서 애초에 수집 목적은 이게 아니었는데 네네. 그거하고 관계없이 수집 목적과 무관하게 그리고 개인의 동의 없이도 판매되고 공유되고 결합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찝찝하다. 근데 이제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 법안 개정의 뭐 목적이라고 앞부분에 다 명시를 하잖아요. 개정안을 보면은 이제 뭐 보면 빅데이터 산업, 뭐 인공지능 산업 이런 거 발전을 필요가 있다. 뭐 이게 유일한 목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주요한 목표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 139회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데이터라는 게 그 이 범위의 경제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범위의 경제가 활동한다라는 건데 서로 다른 범주에 뭐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통신 기록에 대한 그런 정보들하고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 정보들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범주의 데이터들이 결합되면 결합될수록 그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규모 범위의 경제라고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의 경제가 작동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은 보면은 이제 이 데이터 3법이라는 게 이 데이터에 대해서 범위의 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케님 말씀 들어보면 데이터 3법의 목적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진보적인 시민사회가 이 데이터 3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비식별 정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 비식별 정보를 다시 식별하는 기술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용어로는 재식별화라고 말을 쓰는데 재식별화. 네. 현대 지금 보면 이 기술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의 그 발전 과정을 좀 추적해 보면
그 제식별화 위험성을 다룬 선구적인 연구자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라타냐 스위니 교수라는 분인데 2013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름 식별하기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그 전부터 꾸준하게 이런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2013년에 발표한 연구가 이렇다는 거고요. 개론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다 익명으로 들어왔을 텐데 그것도 예. 식별한 거군요. 스위니 교수가 이끄는 연구 팀이 그 미국의 유전자 정보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약물 치료, 진단, 수술 등과 같은 이런 민감 정보를 굉장히 민감한 정보죠. 예. 네. 이제 이 정보는 그 개인 실명이 없는 상태의 정보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실명이 있는 미국 유권자 정보하고 대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실명으로 돼 있는 의료 정보, 아주 민감한 의료 정보를 이렇게 개인 식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연구팀이 비실명 의료 정보에서 130명을 실명 유권자 이름으로 추정을 했어요. 아하. 그랬더니 실제 나중에 결과하고 이게 보니까 121개가 이제 추정한 정보 사람 중에서 121명이 실제 결과하고 일치한다는 90%가 거예요. 넘네요. 예, 대단합니다. 예. 네.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가 있더라 한번 찾아봤어요. 더 높아졌나요? 예, 네. 이건 뭐 2019년 7월 얼마 안 된 거죠. 네이처라는 유명한 과학 사이언스 네이처. 네. 발표를 했는데 뭐 영국 런던 왕립대학교하고 벨기에 UC 루베인 대학 소속의 3명 연구진들이 이제 실은 논문입니다. 제목은 불완전한 데이터 집합에서 생성적 모델을 이용해 제식별 성공률 측정 뭐 이런 제목인데요. 정말 논문스러운 제목입니다. 네. 이 연구는 그러니까 네. 익명화된 미국인의 인구 통계 정보 15개. 뭐 그러니까 개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여러 가지 그거 빼고 여러 가지 15개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맞히는 그런 식별 이렇게 연구를 한번 수행해 본 거예요. 15개니까 범위의 경제가 좀 더 커졌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정확도가 99.98%. 오, 뭐 거의 뭐 그냥 다 맞췄다고 볼 수 이거는 있겠네요. 100%죠 거의 사실. 그래서 이제 비식별 네. 정보의 식별화가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데이터 3법이 기업들 사이에 개인 정보 공유와 결합을 이제 가능케 하는 거라서 이 식별화 위험을 더욱 이게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진단이 불가피한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아, 그렇죠. 다른 나라에는 뭐 거의 네. 없는 없는 거죠. 거죠. 네. 다른 나라에 뭐 또 사회보장번호 같은 건 별도 있지만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처럼 딱 그 사람 그렇죠. 이 사람 하나한테 고유하게 보여되는 이게 네네.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식별키라고 그러는데 아주 강력한 식별키가 있어서 이 제식별 위험 이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야, 중국 다음 갈 것 같은데. 우리 중국 얘기하면서 굉장히 막 두려웠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일상적으로 받는 뭐 스팸 전화, 뭐 네. 문자, 그다음에 뭐 보이스피싱에서 연락 오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네네. 이미 다 식별화된 정보들이 그렇죠. 이제 온다고 보면 되는 또 거거든요. 식별이 안 되면 기업이 그걸 어떻게 뭘 가치가 있겠어? 물론 식별이 이제 되니까 지네들이 물론 안 되는 그거는 거지. 이제 예. 그 아주 그 불법으로 네. 네. 이미 이제 개인 정보 자체가 이게 팔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네. 기업들 입장에서 특수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미 식별해서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몰래 살살 하다가 합법화 되면은 그냥 어휴. 대놓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르케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데이터 3법이 빅브라더 사회로 가는 문을 열어놓는 것 게이트가 같은. 떡 벌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런 느낌이 들고 문이 확 열리는 확 느낌이 열리네. 들고 네. 근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익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익명, 예. 예, 데이터 3법에 나오는 가명이란 용어랑 좀 혼동되는데 가명과 익명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요 연구는 말이죠. 이게 네. 아까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했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무슨 네네. 개인정보 이런 거. 근데 아까 연구자를 보니까 벨기에 사람들이니까 유럽 소속 벨기에.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유럽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가명과 익명의 차이를 보려면 우리나라의 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금 이제 개정하려고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요거에 해당하는 유럽 연합의 법이 뭔가 하면 GDPR이라는 법이에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gulation이 법이니까 네. 뭐 일반 데이터 보호법 이렇게 되겠죠. 요 GDPR에서는 비식별 처리 기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익명 처리법과 가명 처리법이 있어요. 네, 그럼 익명 처리법은 뭐냐? 네. 익명 정보의 예를 한번 들면 될 것 같아요. 익명 정보 이런 거예요. 공공은행, 뭐뭐 대출, 뭐뭐 상품 중 연체 3회 이상 고객의 집단. 뭐 이런 네네. 통계 정보. 네네. 여기는 진짜 이름이 없는 거죠. 네. 이 익명 정보고요. 가명 정보는 뭔가 하면 이제 김찬희가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홍길동.
이름 바꿔놓고 이름을 가명으로 가명으로 바꿔놓고 네. 예. 공공통신사 가입, 공공휴대폰 사용 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비실명으로 처리했지만 네, 네. 다른 정보하고 결합하면 그게 또 다른 정보가 있겠죠? 네, 네. 그럼 그 홍길동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가명 정보가 되겠죠. 아니 그러면은 데이터 3법에서 가명 정보랑 익명 정보는 어떻게 구별이 되죠? 이게 이제 데이터 선법이 발의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이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됐어요. 네. 가명하고 익명이. 네. 이번에 데이터 3법 중에서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보면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를 드디어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처럼. 네. 그래서 GDPR에서처럼 익명 정보는 보호 대상에서 아예 배제해 버립니다. 네. 예. 익명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법에서 보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가명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게 이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인 건데 네, 네. 인재근 의원안은 그래도 조금 난 거는 가명 정보를 과학적 연구만 허용하고 네. 여기에는 민간 투자 연구가 포함이 되는데 예. 다만 가명 정보가 식별화되지 않도록 하는 일부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재식별화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이것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한 쪽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거든요. 아, 이제 그래요? 신용정보법은 이 법과 관련된 그 사안의 주무 부처가 금융위원회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그쪽 그 관련된 일을 좀 했는데 네. 금융위원회라는 조직의 특성은 뭐냐면 뭐든지 신산업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이제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거는 규제 하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들 그 금융위 쪽에 공무원 생활 끝나면 그게 그쪽으로 중간에라도 이제, 네네. 일자리거든요. 항상 그러네요. 그분들이 항상 뭐 어디 옛날에 저축은행 뭐 양성하고 그러니까 저축은행 뭐 네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허용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뭐 대부업 이렇게 하고 뭐 온갖 지금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이렇게 항상 뭐든지 금융 신산업들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금융위 관계자들의 이 기본적인 이해는 네네. 자기들이 이렇게 더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자기 이 공무원 생활 마감 후에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쪽으로만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약간 얘기해서 했는데 네. 아까 이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좀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아까 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법 개정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데이터 3법이라는 게 한 사람만 발의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발의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정부 여당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데이터 3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박병욱 의원안이 대표 발의한 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이 법도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그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을 정보를 얘기하면서 이게 마치 익명 정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게-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모를 리가 척하는 있겠지. 거죠. 모르는 모를 척. 리가 없겠죠? 은근슬쩍이지 뭐. GDPR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명 정보는 기본적으로 식별화될 위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 산업적 활용이나 있어서 그 보호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효과를 노린 거겠죠. 문제점은 뭐냐면은 GDPR에서는 가명 정보를 하더라도 일단 그 GDPR에서 보호하는 개인 정보라고 하면은 아주 그것에 활용돼 있어서 엄격한 제한된 조건에서 제한적 범위로만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GDPR은 엄청나게 이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신용정보법 개정안 이걸 폭넓게 허용하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또 그러니까 정보 주체의 동의 요건을 또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 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 전문 기관에게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또 정보 동의 요건을 또 생략하는 거고요. 당초 수집 목적과 상충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신용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전부 다 동의 요건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예의를 허용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물론 이제 전제는 가명 처리한다라는 건데요.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그래서 훨씬 더 심각하고 사실 일반 개인정보보다는 신용정보라는 특수한 그 금융 기록이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인데 그렇죠. 의료 정보와 함께 금융 정보는 아주 핵심적인 민감한 아니, 정보들인데 직접적인 재산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아 진짜 이거 이런 요건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동의 쭉 요건, 나열하신 예, 이런 요건 동의 중에서, 요건을 지키지 예. 않아도 된다. 예. 체크 표시 우리가 안 해도 다 쓰는 네네. 거죠. 예. 아 그러면 네. 신용정보법 개정안 문제점을요. 네. GDPR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비교해 주면은 네. 아무래도 우리가 쉽게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이제 아르키님이 다 얘기하신 건데 이걸 네네.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 옛날 속담 중에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게 GDPR에서 참 별걸 다 기억하시네. 유럽에서 하는 네. 그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의 이 구분을 해서 그걸 본따 갖고 이렇게 좀 하려는 건데 네. 요게 이제 대서양을 넘어오고 태평양을 넘어오면서 탱자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GDPR에서는 말이죠. 네.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동의는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 특정되어야 하는 거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목적이 딱 바뀌면 음. 추가적 동의를 그래도 받아야 돼요. 개인정보는요. 네. 개인정보법은. 그런데 GDPR, 네, GDPR 유럽 거. 유럽. 또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네. 동의 요건을 안 지켜도 되는 조건과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네. 이게 막 그렇구나. 바뀌어도 막 상관이 없는 거고 막. 네네. 그래서 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보면 신용정보 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개한 정보는 수집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내가 준 정보, 네네. 제3자를 통해서 준 정보는 네. 동의 안 받아도 계속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굉장히 넓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데 이건 GDPR의 귤보다 훨씬 나빠진 탱자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는데요? 뭐 소셜 페이스북. 서비스 그다 네. 다 네. 속한다는 근데 얘기죠. 누군가가 네. 이 거기서 내 개인 정보를 네. 내 동의 없이 이제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축적해 놓고 누군가 네네. 필요하면 그걸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야 되겠다. 다 끊어야 되겠습니다. 끊어야 네. 되겠다. 네. 산속으로 들어가야 네. 되겠다. 안 끊기 되겠다. 운동부터 합시다 우리. 네. 와, 사실 참. 이거는 이제 신용정보법 내용도 아닌 건데 이렇게 네네. 이런 어거지 법안 내용도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요. 거. 네. 그만큼 이제 데이터를 다른 정보하고 이제 결합하는 게 다른 데이터 범주의 데이터와 결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 데이터 3법에서 중요하게 지적될 문제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가 수준이 이렇게 후퇴됐는데 이게 또 EU하고 통상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죠. 직접적인 뭐 소송과 같은 이런 통상 문제가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혹시 유럽 시장에 진출해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네네.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네요, 진짜. 소지가 있거든요. 2018년 5월 25일부터 이 GDPR은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그 연합 소속 국가들의 2018년 5일 25일부터 이제 적용이 됐는데 네. EU 여계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걸로 이렇게 GDPR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국의 만약에 그런데 상대국의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이전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해당 상대방의 어떤 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동등하냐 안 하냐 우리가 네네네. 그걸 판단하는 걸 이제 적정성 결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가 EU의 적정성 평가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적격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아예 그냥 2016년 6월에 판단 불가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현행도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지금 예,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는 현행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렇구나. 근데 지금 정부도 계속해서 이제 EU의 그 적정성 그 결정을 이제 받으려고 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 뭐 현재든 아니면 잠재적으로든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계속 그 사업을 하게 될 텐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업 전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에 GDPR 그 규정 그러니까 보다 훨씬 후퇴한 이런 그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게 이제 이 적정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게 뻔하다라는 겁니다. 아르케님 말씀대로라면은 개인 정보가 프라이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 문제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FTA에는 특히 이런 게 규정이 있잖아요. EU FTA에서 상대방의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수 있게 되죠. 예, 이미 이제 네. 이거 ILO 이제 국제 기본협약 가입 않고 있는 문제는 이미 통상 분쟁 대상이 된 상태고요. 그렇죠. EU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네. 그 탄소 국경세를 유럽이 신설한다고 그 도입하겠다라고 EU가 네, 이렇게 네.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탄소 깡패 국가는 이제 앞으로 EU하고 무역도 못하게. EU하고 무역할 때 불이익을 안을 수밖에 네.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이미 이제 프라이버시 이 개인정보 보호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네네네. 또 EU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결국은 산업 발전이 아니라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예. 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아르케님께서 이번 주제를 데이터 3법과 커먼즈 인클로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데이터 3법 하면은 사람들은 다 이 프라이버시 이슈를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커먼즈 인클로저라는 용어랑 결합이 되니까 좀 친숙하지도 않고 좀 의아하기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3법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커먼스 인클로저하고 연결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 기본소득을 집중 다루잖아요. 우리가 네. 저기 이렇다에서 네. 이 사회를 보면서 늘 듣는 용어가 커먼즈였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우리 슈퍼바이저님 이 커먼즈라는 말씀 많이 많이 쓰시는데 씁니다. 예. 예. 사실 청취자들에게 커먼즈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고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뭐 네네. 제 기억을 제가 믿을 수 없지만 네. 커먼즈라는 용어가 네. 그 우리말로는 네. 우리 이렇다에서도 처음에는 공유부라는 말을 썼기도 했었고 공유부라고 많이 썼죠. 네네. 옛날에는. 또 공통부라는 말도 있어요. 아까 네. 아르케님도 공통부라 그러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공통부를 그냥 공유부인가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커먼즈 개념부터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아 근데 네. 이제 그 전에 기왕이 말 나온 김에 네. 그 공유부 쓰다가 네. 왜 공통부로 바뀌었는지 찬쌤이 좀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그 얘기 같은데요. 좀 해주세요. 예. 제가요? 예, 이 공유부라고 하면 공유라는 말하고 헷갈리잖아요. 예. 공유가 공동 소유, 네네. 뭐 소유 관계 네, 이런 걸 네. 표현하는 것처럼 착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 사실은 공유부라는 게 사실 공동 소유나 소유 관계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가요? 사실은 모두의 공통의 것이 돼야 되고 네네네. 또 공통의 것이므로 또 공통에게 귀속돼야 되는 본성을 갖고 있지만 네네. 현재의 사회관계에서는 공유로 되어 있지 않은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공유부라고 해버리면 네. 할 때마다 계속 헷갈리고 할 때마다 계속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통의 것, 네네네. 공통의 부 이런 네네. 의미가 훨씬 더 번역으로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공유부 공통부가 음.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그 단어가 주는 가치 판단 때문에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네, 되나요? 그러니까 뭐 공유부가 아무래도 사적 소유권에 대리버 예, 처럼 들리죠. 예, 대리버인데 실제로는 유자가 이거 소유할 때 그 유자라서 유자라서. 네네. 저희 사적 소유 관계를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뭐 그런 느낌 때문에 그냥 공통부가 더 낫겠다 해서 지금 이렇다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네네. 저 연구소에서도 공통부로 쓰자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왜 네네. 이제 커먼즈 인클로저라는 거하고 데이터 3법을 왜 연결시켰느냐 이제 하면서 이제 커먼즈 개념부터 한번 그 더듬고 얘기해보자. 가자 이렇게 네.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시 이어서 하면은 이 공유주 인클로저는 한 번씩 뭐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공유주에 해당하는 말이 이제 커먼즈거든요. 커먼스. 네. 그리고 인클로저는 뭐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울타리치기 뭐 이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유주에 울타리 친다라는 말이 커먼즈 인클로저인데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이렇게 사용하던 공동으로 사용하던 땅을 소수의 누군가가 배타적으로 이렇게 울타리 친 다음에 우리만 쓸 거야 이렇게 사유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맞습니다. 예. 영국에서 보면 크게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 가지고 공유주 이제 인클로저가 일어나는데 네. 1차는 뭐 시기적으로 보면 대략 15세기, 16세기에 걸쳐서 일어났고요. 예. 그리고 2차는 조금 이제 건너뛰어 가지고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 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인클로저의 경우에는 그냥 뭐 합법적으로 이게 진행된 게 아니고 귀족, 영주, 이게 어떤 영지를 지배하는 진짜 정치적 말뚝 박았죠, 막 이렇게. 정치 세력이 네.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네. 또 쫓아내버린 거죠. 네. 근데 2차 시기는 합법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의회가 이 인클로저 하는데 법률을 이게 만들어 가지고 네네.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인클로저를 의회가 이렇게 법률 제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했다고 해서 의회 인클로저라고도 이렇게
별도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의 역사는 되게 폭력적이야. 제가 봤을 법이 때는. 폭력이죠. 법 자체가 폭력이고 네. 가진 자들을 위해서 태생부터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예.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매우 레디컬한 발언입니다. 2차 네. 공유주의 인클로저 같은 경우 네. 이제 그 시기로 보면 1776년부터 네. 1825년까지 네. 영국 의회가 이 공유주의 인클로저를 위해 가지고 무려 4,000개 이상의 법령을 통과시켰다. 말도 안 돼. 참. 한 역사 연구는 공유주의 인클로저를 통해 가지고 네. 그 소수 지주에게 사유하던 토지가 네. 잉글랜드의 모든 경작 토지의 25% 그러니까 4분의 1에 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약탈했네요, 진짜.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공유주의 인클로저는 마르크스 그 유명한 자본에도 이게 다스 카피탈. 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본의 뭐 원시적 축적, 뭐 네, 다른 네. 말로는 시원축 축적 이런 부분에 이제 소개되어 고론적 있는데 축적이라고도 하죠. 예, 예. 마르크스의 자본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어떻게 자본의 어떤 운동 동학을 이렇게 분석하는 책인데 그 기본적으로 보면 노동자에 대한 잉여가치 착취 그리고 그 잉여가치 착취된 거를 다시 자본으로 축적하는 이런 네네네.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입니다. 근데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어떤 원시적 축적 이 부분을 서술한 것은 자본주의가 최초로 수립되는 시기에서는 이렇게 노동자에 대한 잉여가치 그 착취를 통해 가지고 굴러간 게 아니라 네. 수탈, 약탈 이런 걸 네네. 통해 가지고 자본을 원시적으로 처음에 축적한 거다. 거기에 대표적인 그 이 약탈의 방식이 네. 공유주의 인클로저입니다. 물론 뭐 식민지 침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기술이 되는데 맞습니다. 공유주의 인클로저가 아주 대표적인 그 약탈 방식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죠. 지금 개념을 설명해 주시니까 음. 느낌이 와요. 음. 이 공유주의 인클로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네. 그 약탈의 사건, 수탈의 사건. 음. 근데 그러면 요즘에 커먼즈라는 말 그리고 좀 커먼즈 인클로저라는 말이 그러면 이런 영역으로 확대된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요 들어요. 공유지에서 출발해서 네, 다양한 영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토지뿐만이 아니고 뭐 종자, 네. 유전자, 네. 뭐 자연 환경 같은 다른 자연적 대상에 대해서도 커먼스라는 말 많이 쓰고요. 네, 더 나아가서 지식, 공공 서비스 같이 인공적이거나 지적 제도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커먼스라는 말을 이제 널리 쓰고 있는 거죠. 네, 즉 네. 공통부가 될 수 있으면 다 커먼스 네, 이런 네. 식의 이제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이 쓰는 이제 맥락은 원래는 이제 공동체 성원 모두가 접근해서 그 혜택을 모두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네, 또는 개발되지 않아서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던 것들인데 이것이 상품이 되어서 그렇죠? 누가 배타적으로 전유하게 되고 네, 사유 재산의 대상이 돼버리는 네, 네. 이런 것들 전부 다 커먼스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커먼스의 이제 영리 상품화민 사유 재산화 이런 커먼스 공통의 부를 네, 누가 네, 개인이 네. 영리 상품화하거나 네, 네, 사유 재산화하거나 네, 네. 이런 것을 그냥 커먼스 인클로저, 네. 네, 공통부 약탈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쓰지 말고 네. 공통부 약탈 그러니까 되게 세게 들리네요. 그렇죠. 예. 느낌 팍 와. 약탈 느낌 너무 따오잖아요. 좋네요. 예, 네네. 약탈 아주 안 좋은 말이죠. 네. 참고적으로 이제 커먼스란 건 그래서 또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국가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거. 네, 국가나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걸 공공재라고 하거든요. 사유재와 반대로 네. 퍼블릭 굿즈라고 하는데 이거하고는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음. 근데 이건 소유 개념이죠. 네, 네. 정부의 소유, 국가의 소유. 이걸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잘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예, 찬희 쌤이 이제 그 커먼즈가 출발은 이제 토지에서 했지만 여러 자원 대상으로 확대되고 특별히 이제 뭐 지식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데이터니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데이터니 또 알고리즘 뭐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이 커먼즈를 넓게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인공적인 어떤 것들. 근데 이걸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 제가 이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 커먼즈 개념이 단지 특정한 자원 대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자원을 둘러싼 집단 그리고 그 자원 그러니까 커먼즈를 관리하는 어떤 제도들 네, 네. 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이 점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제 이런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이제 커먼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P2P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P2P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P2P라는 이제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는 말인데 피어 투 피어의 약자예요.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동료 생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료 생산. 네. 동료와 동료들이 서로 연결돼서 네네. 생산이란 말은 여기 없지만은 이제 P2P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에서 쓰이는 말은 이렇게 생산적인 어떤 가치들을 동료들이 협력해가지고 생산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P2P 재단이 어떻게 커먼즈를 정리를 하고 있냐면은 공통 자원, 아까 말했던 저 커먼즈죠. 네. 그리고 이 공통 자원을 둘러싼 공동체, 그렇군요. 커뮤니티. 그리고 이 공통 자원을 관리하고 이 공동체를 또 같이 운영하기 위한 규칙들. 아, 네네. 이 세 개 요소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 커먼즈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커먼즈 개념이 확장된 거는 미국의 그 인디애나 대학의 정치학자였죠.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로가 아주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저는 공동체랑 자원까지는 이해가 됐었는데 이거 새롭네요. 규칙까지. 규칙까지 공동체를 아, 운영하기 위한 포함해서 규칙까지 커먼스다. 커먼제다. 예. 네네. 아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엘리노 오스트롬이라는 사람 이분은 어떻게 커먼즈 개념 확장에 기여를 한 거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몇 년 전. 저는 근데 유명한 사람 얘기할 때마다 날 한 명도 모르겠더라고. 오스트롬. 네. 2012년에 네. 사망하신 분인데요. 여성 최초로 네.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아 여성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 노벨 경제학상이 처음 여성이니까요. 그분이 1990년에 유명한 책을 썼는데 영어로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이라는 제목의 저서인데요. 아 네. 어이 발음 좋습니다. 무슨 길게 얘기하니까 좀 영어 선생님 티가 나네. 그래요? 네. 여기에서 오스트롬은 세계 여러 커먼스를 연구하고 네. 성공적인 커먼스의 8대 핵심 설계 원칙 요건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책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될 때 뭐라고 번역했느냐? 제목이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 라는 엉뚱한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원래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공유지 거버넌스, 집합적 행동을 위한 제도의 진화. 이렇게 번역해야 아니 되는데 이 어려운 아까 제가 제목이 발언했던 이렇게 왜 이렇게 엉뚱한 제목이 됐냐면요. 네. 오스트롬의 저서의 내용을 보면 네. 생물학자였던 게릿 하딘이 썼던 책 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책인데 네네. 이 공유지의 비극이란 책을 비판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릿 하딘의 입장을 비판한 책이니까 게릿 하딘 책이 워낙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짭짤하게 잘 팔릴 것 같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출판사가 생각한 게 아닌가 싶고요. 게릿 하딘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좋겠죠? 네. 게릿 하딘이 1968년에 발표한 이 공유지의 비극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 자기가 관찰을 했더니 목초지가 있는데 이 목초지가 공유지로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가축을 누구나 방목을 하면서 이 공유지를 쓸 수 있게 돼 있어. 그랬을 때 이 공유지는 모두를 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렇죠. 모두를 위해서 아껴서 쓰고 잘 관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장 이 노동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 네, 그러다 보니 공유지로서 목초지들을 두면 네. 이건 망한다. 지속 불가능하다. 다 사적 이익만 추구하니까.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갑자기 저는 왜 목욕탕 생각나지? 목욕탕 물 막 쓰지 말라고. 근데 자기 집에 수도를 꼭꼭 잠그면서 목욕탕과 물을 꼭 제가 어릴 때 엄마 따라서 네, 여탕에 네. 들어간 적이 있는데 네, 꼭 목욕탕에 와서 팬티를 빠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줌마들. 맞아요. 요즘은 있죠? 거의 없는데 요즘은 옛날에 요즘은 있었죠. 거의 없는데 네. 옛날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집 물 아끼려고 거기서 팬티 빨고 있는 거야. 빨래를 속옷 그러니까 빨래를 속옷 빨래. 거기서 진짜 많이 봤어. 이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사람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그러니까. 공동의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하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네. 간단하죠. 공유지를 없애자. 다 공유지의 사적 소유권을 할당하자.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사유재산을 옹호하시는 경제신문들, 보수 언론들 네. 이런 분이 난리가 나는 거야. 역시 하딘 말이 맞아. 역시 공동체 정신 개뻥이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오스트롬이 비판한 거야. 어떻게 비판했냐? 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가 안 된 실패한 공유주도 있지만 네. 잘된 공유주도 있다 이거야. 이걸 비교 분석해 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성공한 공유지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봤더니 공유자들이 공유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스스로
합리적 규칙을 수립하고 그 규칙을 잘 준수해 왔더라 이거지. 네네네. 따라서 하디는 그냥 커먼스라 그러면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네. 싸잡아 갖고 욕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오스트람은 커먼스 중에서도 성공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네네네. 성공하려면 규칙과 조건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요거를 밝혔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출판업자가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딘 게리 네. 하딘이라는 사람 게리 하딘. 자체는 네. 현상을 그냥 보고 음. 딱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어떤 자기 예.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딱 재단한 거지. 그렇지 이데올로기로 예. 재단을 했는데 예. 그걸 이제 현상만 가지고 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음. 이분은 엘리노 오스트롬이라는 이분은 음. 아무래도 어떤 지향, 그렇죠. 자기 어떤 공동체적 지향을 가지고 조건들을 같이 얘기를 해주셨네요. 사실 그래서 게리 하딘의 이런 이 책의 이 내용에 대한 비판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인간이 마치 오로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 호모 네네. 이코노미쿠스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 전제를 상정해 놓고 그렇죠. 실제 인간들이 살아가는 건 어떤 합리적인 규칙을 준수하고 네. 자기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그런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네네. 모습인데 네.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딱 인간상에 부합하는 그 가정을 도입해가지고 그렇죠. 네네. 만 이 신자유주의적 인간형을 네. 딱 청해놓고 딱 네. 하는 거죠. 네. 이제. 이 이런 사람은 비판이 있네요. 성악설을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논의를 좀 더 다시 이어가면은 네. 이 오스트롬은 이제 공유주의를 관리하는 공동체의 존재 음. 그리고 그 공동체의 공유주 관리 규칙들을 논하면서 이 아까 말했던 현대적 의미의 커먼즈 개념이 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커먼즈가 그냥 다운 대상만이 아니라 네네. 공동체와 그리고 어떤 자원을 관리하는 규칙들까지도 이렇게 커먼즈 개념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오스트롬의 이제 공로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규칙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동체 성원들 사이에서 우리끼리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는 거버넌스 문제 네. 그리고 커먼즈를 스스로 사용 제한한과 같은 이런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커먼즈는 이제 자원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커먼즈를 둘러싼 자신의 고유한 규칙들, 그렇죠. 뭐 전통들, 가치들을 지키고 고안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커먼즈 운동 진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커먼즈는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사회적 활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커먼즈는 커머닝 이제 용어가 하나 추가되는데요. 네, 커머닝. 커먼에 ing를 붙인 거죠. 동사한 거죠. ing 붙으면 네. 행위가 되는 거니까. 네. 공통의 자원이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공동체가 음. 공통의 자원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사실은 지금 현재는 사유 재산의 대상이고 상품화되었지만은 네, 네. 이걸 커머닝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군요. 예. 제가 이렇다를 벌써 한 2년째인가요? 한 60번 이상 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음. 제가 이제 딱 말씀만 하시면 어떤 직관이라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원래 직관이 좀 탁월하신 분이죠. 원래. 아니 뭐라 네. 제가 탁월할까지는 인사이트가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커먼즈 개념이 네. 그렇게 확장되고 변형됐으면 음. 커먼즈 인클로저 역시 변화하고 다양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커먼즈 인클로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제가 보기엔 그냥 짬밥 때문만 그런 게 네네. 아니고 원래 이렇게 직관력이 뛰어나신 분인 것 조금 같습니다. 있어요. 그 조금. 전문 용어로 야마가 아주 좋은 그렇죠. 야마. 예. 야마 아시죠? 네. 네. 제가 딱 하려고 했던 얘기를 딱 이렇게 네네네네. 띄워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데이터 3법 네. 이거를 이제 데이터 인클로저를 봐야 한다. 이게 오늘 저희 논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인클로저에 대한 논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잉글랜드 공유주의 인클로저는 말 그대로 농민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이용하던 땅에서 농민들을 축출한 거예요.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클로저 대상이 이제 토지나 자연환 같은 물리적 대상만이 아니라 지식도 인클로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지식을 인클로저하는 가장 이제 전형적인 방법이 지적 재산권이에요. 그렇죠, 지적 오, 그렇구나. 아, 4, 5, 70년까지 보장하는 이런 네. 진짜 이게 자본주의 전 그러게. 단계에서 네네. 그 인클로저의 대표적인 방법이 만약에 커먼즈에서 이제 농민들 쫓아낸 거였다면은 네네. 이 그 위로 중요하게 이제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인클로저 방식으로 남아 있는 게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제 시장으로 조직된 사회니까 개인이나 조직의 어떤 창조적 아이디어나 지식에 대해서 화폐적 보상에 따르는 일정한 재산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게 불가피한 겁니다. 그건 뭐 긍정적인 의미도 그렇죠. 있죠. 예. 노력을 할 테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건 이제 시장으로 조직된 사회에서라는 어떤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식이 과연 그러면 그런 원래부터 성격이 네네. 상품화되고
뭐 팔리는 물건이 될 만한 아니죠.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지식은 우리가 대표적인 커먼즈라고 이렇게 대부분 우리 쪽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니 물리학자, 화학자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예. 자기 공식에 특허금 네네. 붙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제가 그 지식이 왜 커먼즈인가 네네. 그리고 이 지적 재산권이 왜 커먼즈에 대한 지식 커먼즈에 대한 인클로저인가를 음. 좀 제임스 와트 유명한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 네네. 사례를 한번 들으면서 얘기하고 간만에 싶어요. 아는 사람 얘기 나왔네요. 와트. 네. 그 이게 증기기관이 이제 2차 뭐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운동력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와트가 이 증기기관에 대해서 특허권을 받은 해가 1768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18세기 말 정도 되는데 네. 그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발한 것보다 조금 더 앞서가지고 17세기 말에 드니 파병이라는 프랑스 물리학자가 있었어. 이 사람도 증기기관을 설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보다 조금 뒤에는 1698년인데 그 런던의 토머스 세이버리가 설계한 펌프식 엔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1712년에는 토마스 뉴코먼이라는 사람이 제작한 증기엔진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에 그 이제 그러니까 와트가 특허권을 얻은 것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까지는 특허권이 있긴 있었는데 그 보장 기간이 6년, 뭐 길게 잡아야 12년 이렇게 짧네요. 길지 짧네. 않았던 네네. 거예요. 근데 이제 와트가 자기는 이제 개발자지만 네. 사업 파트너로 매슈 볼턴이라는 이게 법률가의 뭐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소환이 좋았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볼튼이 그 인맥을 활용해가지고 법률로 해가지고 특허권의 보장 기간을 18세기 말까지 이렇게 연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와트가 1768년에 그 특허권을 얻었는데 그 100년 이게 뭐 6년이라든가 10년 정도 얻었다고 해봤자 음. 특허권이 만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증기가 뭐 어떤 특허권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게 상업화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특허권을 가지고 돈을 벌려면은 좀 길어야 돼. 네. 이게 막 시장에 많이 상품화된 시기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네네. 당시에 그 특허권 보장 기간으로 따지면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볼튼이라는 소환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특허권을 의회 로비를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18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연장이 되도록 한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수완 좋다. 머리가 네. 비상하다. 근데 이런 게 봉이 김선달이지. 아까 그러게 제가 말이에요. 이 와트 이전에도 증기기관 개발하고 연구했던 많은 그 개발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특허 가지고 돈 못 벌었거든요. 되게 억울하겠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뭐 생각해봐야 될 게 아트가 증기기관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그게 자기 혼자만의 노력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앞선 세대 그렇죠. 어떤 누적된 네네. 그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돈 번 사람은 와트 혼자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지식과 그리고 지식 커먼즈로서의 지식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지적 그러니까 커먼즈 인클로저로서 지적 재산권 이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진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현대 그 저작권이 지금 이제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보장되는 것까지 확대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죽고 사후 70년이니까 뭐 손자까지 먹고 사는 거죠. 그러네요. 그것도 저작권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적재산권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저작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내가 그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요새 서양에서 인기를 끄는 게 자기 무슨 책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아들이나 손자를 공동 저자로 이렇게 하는 게 요새 진짜? 유행이래요. 어머. 그러면 그 손자가 죽고 나서 또 4, 5, 70년이니까 손자의 손자까지 저작권으로 먹고 살게 만드는 그런 게 요새 유행이랍니다. 유럽에서.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우리 허버트 사이먼 생각나는데, 예, 허버트 사이먼 아시죠? 아르키님. 예, 허버트 사이먼이 뭐라 했냐면 소득의 차이는 사람들이 누군 많이 벌고 누군 적게 벌고 이게 축적된 지식, 네네. 친족 관계, 네. 특권적 사회 관계 등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서 온다 이거야.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회적 자본이란 게 결국 90% 외부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90%는 다 바깥에서 온 거다. 네. 그러니까 생산되는 부의 90%는 외부성이 존재하므로 이 90% 부의 90%는 인류 전체의 커먼스이므로 번 돈의 소득의 90%를 다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옳소. 주장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옳소. 아직 실현은 안 됐는데 예. 와트의 예. 증기기관 사례를 보면 지식도 커먼스다. 이거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이 잘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찬희쌤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요. 네. 생산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부의 생산에서 음.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 음. 이거를 이제 강조한
그 경제학자가 있어요. 뭐 19세기 말 사람인데 미국의 경제학자이고요. 그 톨스타인 뭐 우리나라 발음이 좀 톨스타인. 예. 아 그래요? 톨스타인이요. 네. 땡큐 이렇게 씁니다. 톨스타인 베블론이라는 네, 사람이 제도 경제학자 유명한 사람이죠. 괴짜 뭐 네, 학자로도 통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한 계급론 유한계급론, 네. 이걸로 많이 알려진 분인데 그거 갖고 책 다니- 제목은 알아요. 네. 책 제목은 그걸 쓴 80년대 때 분이군요. 그거 들고 다니다 걸리면 그냥 그거로 감옥 갔습니다. 네, 오늘 논의에서 이 네. 베블론의 어떤 기본적인 시각도 네, 네. 그 많이 영감을 줄 수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음. 그 베블론이라는 사람이 뭐 인클로저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았고요. 네. 그런데 그는 이제 산업 자본주의 이 시스템 자체가 사회적 생산물에 대해서 소수 착취자 계급이 있죠. 뭐 자본가 뭐 이 베블론 사람은 노동자 자본가 계급이라는 구분은 이렇게 자기 분석들에 도입하지 않은 사람인데 소수의 그 이 착취자들이 사회적 생산물에 대해서 인클로저하는 시스템이다. 이 산업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생산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자동차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회사라는 대규모 생산 설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들이 나 자동차 한 대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뭐- 집에서 정해. 예, 뭐 돈이 있으면 뭐 온갖 부품들을 다 사가지고 만들겠지만 뭐 2년에 한 개 만드는 그러니까 조립하고.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동차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하는 과정들을 말한다면 네네. 이제 자동차 공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자동차 생산에는 이게 물질적인 어떤 장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온갖 인간들의 지식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담을 때 옛날부터 내려온 뭐 야금술로부터 축적된 어떤 철 재련법이라든가 화학, 물리학, 수학, 온갖 기초 과학들이 다 총 응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생산 설비 안에. 근데 자동차가 사회적으로 이 필수품인 자동차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 공장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 공장을 누가 소유하느냐? 주주가 소유하겠죠. 소수의 주주가. 그래서 어떤 거대한 생산 설비, 꼭 자동차를 예로 들었지만은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조선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네. 화학 뭐 또 화학 공장도 있을 수 있고 온갖 이 공장들 생산 설비들은 인류의 온 지식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녹아 있는 건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필수품들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그 공장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데 네.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소수의 주주들이 이렇게 네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인류의 모든 지적 재산, 특별히 여기는 생산 기술이니까 과학과 기술과 같은 그런 생산 기술들을 그냥 물적 장비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독점한다. 인류의 그런 독점하고 생산 만든다. 기술까지도 독점하게 만든다라는 게 산업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죠. 그러네요 진짜. 이게 이제 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재밌는 비유를 드는데 이거를 이제 옛날 원시 시대의 어떤 생산 수단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 돌도끼라든가 뭐 그릇이라든가 뭐 창, 활 이런 어떤 생산 도구들은 그 당시에는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생산 도구들을 생산하는 기술도 다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커먼스죠. 독점하지 안 돼서 공유되는 어떤 공통부의 성격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이게 산업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베블론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산업 장비의 소유권이란 공동체 전체의 자산을 소수가 독점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공동체 전체의 자산이 바로 과학, 뭐 기술, 생산 네네네.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유한계급 논쟁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지금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공산주의에 네. 공산주의에 이 공산주의란 말은 이제 일본인이 번역한 거죠. 우리가 쓰는 말이 대부분 일본 학자들이 네, 이제 네. 한자어로 번역한 걸 우리가 다 쓰고 있습니다. 뭐 발전, 뭐 민주주의, 사회 이런 말 다 일본인들이 이제 만든 말인데 영어로는 이제 커뮤니즘이죠. 네. 오늘 우리가 커뮤 오늘 이런 말이 많이 나왔죠. 네네. 커먼스, 커먼스. 커머너, 커머닝 뭐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커뮤니티, 네. 커뮤니즘 이게 다 어원이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음. 커뮤족이라고 볼 수 있는 커뮤족. 커뮤족? 커뮤가 다 들어가 있죠. 이 커뮤가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 공동체, 함께, 모두, 동료, 동료애 그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즘은 뭐 동료애주의, 함께주의, 네. 공동체주의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게 일본 애들이 공산주의 번역하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또 좀 험악한 공산주의를 인류 시대 때 우리가 20세기 때 많이 목격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좋은 이미지가 돼서 말을 들으면 갑자기 위축이 되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교육 갈 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라고
주민들한테 여쭤보면 주민들이 공산주의. 거의 다 공산주의라고 그러니까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참.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공산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마돈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 말고 네네. 커뮤니즘이라는 의미로 썼다면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슈퍼바이저님이 기본소득을 공통부의 평등한 배당이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커뮤니즘 사상에 다 이어져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네. 커먼스란 개념 자체도 따라서 커먼스, 커뮤니티, 커뮤니즘 다 네네네. 어원이 같은 거기 때문에 네네. 커뮤니즘과 다 연결되는 그 어떤 커뮤니즘이 실제 20세기에 가졌던 그 형태와 같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 어떤 정신의 면면한 흐름에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산주의 좋아해요. 이게 아, 뭐 네. 공산주의 결국 공동체주의랑 네, 연결되는 네, 거고. 그런 예, 공산주의란 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선입관이 그건 없으시니까 그런 거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 우리가 저기 제도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자라난 시절엔 더욱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커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또 이제 거의 뭐 배반당한 느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공산주의라고 우리 지칭돼 왔던 그런 체제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도 잘 그렇죠. 확인이 된 그게 거죠. 아닌 게 그렇죠. 아닌 뭐 거죠. 옛날에 예. 뭐 여러 나라들이 네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최근에도 많이 네네. 확인이 되고 있죠. 홍콩 사태를 보더라도 그럼요. 뭐 그게 공산주의 국가라 그러는데 네네.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 아니죠. 그런 아니죠. 느낌을 우리가 예. 받게 되는 거죠. 아르케님이 처음에 데이터 3법을 커먼즈 인클로저로 다루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데이터를 커먼즈로 본다면은 그 인클로저 방식은 이전과 구별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 정치경제근민 소장님이죠. 여기 이렇다 해서 정치경제 정치경제 연구소. 정치경제연구소. 죄송합니다. 정치경제연구소 네. 근민소장님, 네. 이렇다 해서는 슈퍼바이저님. 네. 이제 이분이 지난달 22일 기본소득 포럼이 열렸어요.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 가치론과 공통부 배당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하셨습니다. 네. 그 여기서 이제 금민 소장이 지식 인클로저 방식이 지적 재산권에 입각한 울타리치기에서 네. 오픈 소스를 플랫폼이 포획하는 울타리치기로 발전하고 있다 아하.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데이터 커먼즈가 지식 커먼즈하고 좀 달라지는 어떤 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야 포획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됐어요. 포획이라는 말을 썼는지. 포획 울타리 쫙. 그러니까 울타리를 그러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울타리 네. 친다는 것이 네.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플랫폼이 포획하는 울타리치기로 예. 발전하고 있다. 그물망을 확 던지는 이해가 거죠. 되는 예. 네,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네네. 그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특수한 형태의 어떤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가 이렇게 그 원재료가 돼가지고 발전하는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지적재산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인클로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데이터는 인클로저를 하냐? 플랫폼 자본주의 논의에서 이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플랫폼은 우리가 데이터 수집 기구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구글이 그렇게 그 검색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유도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거기서 끌어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 광고도 하고 또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인공지능도 개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이게 데이터 수집 기구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플랫폼의 어떤 그 데이터 포획에 대해서 아까 언급한 그 베블런이라는 학자의 이론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 인클로저를 한번 설명하고 싶은데 즉 이 산업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공동체 전체의 자산을 소수가 독점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렇게 베블런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플랫폼 기업은 뭐냐?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에 대한 소유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생산에서 아주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데이터를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베블런이 지식을 포획하는 방식으로 인클로저하는 방식으로 산업 장비, 거대한 산업 생산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포획을 한다면 플랫폼 자본주의에서는 데이터가 플랫폼을 경유해서 수집되고 플랫폼을 경유해서 다른 어떤 인공지능으로 개발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플랫폼을 통과하는 데이터를 그 장악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 인클로저를 생각해 보면 아주 좀 쉽게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가 마치 자유재처럼 어디에나 널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도 뭐 구글만 데이터 수집할 수 있어? 나도 수집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눌려 있고 뭐 누가 그걸 수집하지 말라고 했어?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은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돼야만이 어떤 산업적 가치를 갖게 되는 거고 빅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빅데이터가 나아가서 뭐 어떤 사회적 지식의 최고봉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인공지능 같은 게 그런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자본이 소유하는 플랫폼 기업이 소유하는 플랫폼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데이터 커먼즈의 인클로저 장치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블러는 어떤 기계 생산 설비를 지식 데이터의 인클로저 장치라고 봤다면 플랫폼 자본주의 논의에서 우리는 플랫폼을 데이터 커먼즈의 인클로저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을 데이터 커먼즈 인클로저 그 장치다. 장치다. 도구다. 도구다. 예. 플랫폼이 데이터 커먼즈에서 그 데이터를 인클로즈 막 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플랫폼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찬쌤 혹시 뭐 더 보태실 말씀 없나요? 그러니까 커먼스 인클로저에 대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의 이 데이터 인클로저 이거 굉장히 빅데이터 인클로저 심각한 문제고 어저께 서울시장님도 그 말씀을 했더라고요. 신문에 크게 났던데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는 안 나고 서울시장님이 얘기하니까 크게 나는데 워낙 그런 거죠. 네. 워낙 그런 거죠. 자, 어쨌건 간에 뭐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딱 떠오르는 사람은 이제 저명한 미국의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 생각이 나는데요. 데이비드 하비는 이제 지리학자죠. 아주 유명한 지리학자인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도시 커먼스 이론과 도시 인클로저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도시 인클로저는 뭐냐? 도시 개발이라는 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죠.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죠. 네. 이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시 커먼스 인클로저 과정이다. 즉 도시 커먼스 인클로저가 결국 자본주의 축적 메커니즘의 하나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용적률이라는 게 있죠. 네. 어떤 토지에 요만큼의 어떤 건물을 짓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었어. 용적률까지가 법적인 조건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어진 위에 하늘이 있죠. 네네네. 위에 하늘을 우리가 못 쓰잖아요. 못 쓰죠. 그러니까 그 용적률 위에 있는 하늘도 그 건물을 지은 사람 것이 돼버린 거죠. 그러네. 그렇죠. 또 그 밑에 있는 지하 네네. 그것도 걔가 막 쓰거든요. 맞아. 지금 용적률 속에 포함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정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아까 부동산 소유자라 그랬죠. 그 누구의 소유구도 아니었던 하늘, 지하까지도 소유자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재산이 되는 자원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커먼스 인클로저가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데이비드 하비의 대표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제가 네. 캘리포니아에 한 7, 8년 전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캘리포니아 네네. 유명한 해변에 말리부 해안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유명한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죠. 15레에 나온 말리부. 가장 미국에서 부자들이 거기에 이제 별장들을 짓고 사는데요. 거기 가봤더니 신기한 게 도로도 사유지야. 멋있는 별장이 있고요. 별장 옆에 있는 도로를 This is a private property. 예, 이러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장하고 위에 도로를 사버린 거야. 그럼 그 도로를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가요? 결과적으로 돌아서 가? 못 들어가죠. 아예 못 따라서 들어가요? 그 별장 앞에 있는 해변을 걔가 다 인클로저 한 셈이죠. 그럼 되게 열받는다 진짜. 해변은 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로를 못 들어가니까 그 해변을 다 인클로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평민들은 네. 그 도로가 없는 저쪽에 평민들만 노는 해안가가 따로 있어. 세상에. 난 그걸 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그거야말로 정말 정말 인클로저로 인클로저. 진짜 인클로저네요. 정말. 자기들만의 전용 해변이 돼버린 거야. 그러네. 예. 진짜. 느낌 딱 오시죠? 느낌. 예. 아니 제가 예전에 예. 되게 어떤 이제 뭐 콘도 비슷한 데를 갔는데 그게 이제 어떤 군인 소유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평민들은 잘 못 들어가는데 그럼 뭐 어떻게 누굴 통해 가지고 가면은 이제 그 바닷가에서 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바다보다 거기 딱 그 콘도가 있는 그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아예 못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마찬가지죠. 다 다 똑같은 거죠. 소유자가 그 바다를 다 소유한 거죠. 해변가를. 와, 참 진짜 황당한 거죠. 갑자기 좀 열받기 시작하네. 거기서 수영하면 쫓겨나. 그럼요. 메토실이세요? 저기서 건너왔는데요. 네. 여기는 안 됩니다. 누구 안 되는데. 참나. 자, 오늘 데이터 3법을 소재로 해서 커먼즈 인클로저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데이터 3법이 커먼즈 인클로저라고 한다면 먼저 데이터가 커먼즈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얘기를 우리가 뭐 그동안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지만 논쟁이 많이 되는 얘기죠. 예. 야,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다루긴 했지만 네네. 그렇게 명확하게 똑부러지게 이렇게 정리하고 간 건 아니었고 네. 네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립돼야 된다 이렇게 음. 정리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네네. 맞아요. 오늘 또 뭐 이거 쉽지 않은 주제네요. 근데 음. 일단 데이터 3법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일단은 이제 개인 정보죠. 네. 데이터 일반이 아니고 네네. 특별히 이제 개인 정보인데 뭐 개인 정보든 아니든 간에 데이터는 우리가 잉글랜드 공유지 인클로저 하면 딱 이게 뭔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는 이게 토지 공유지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왜 커먼지인가 이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개인 정보는 원래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 이렇게 법률들이 좀 정립된 거잖아요. 그렇죠. 커먼스하고 원래는 관계는 없었죠. 예. 저는. 근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과거 공동체 사회에서는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친밀한 관계들인 거잖아요. 뭐 네.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안다 뭐 이런 말이 그렇죠. 있는데 그런 게 이 그 당시에는 어떤 뭐랄까 그 어떤 관계의 측면 자체가 프라이버시보다는 어떤 친밀성이 차라리 커먼지에 더 가까운 거였고 네네. 근데 지금 산업 사회로 오면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존적인 조건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 현대 사회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커먼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저는 물론 이런 과거에는 친밀함이 커먼스인데 지금은 프라이버시가 친밀함. 예, 이건 뭐 커먼스다. 어디 이론에 기던 게 아니고 저 혼자만의 상상이라서 네. 뭐 막연한 생각이긴 합니다. 네. 왠지 마음에 드는데요. 자, 아니 예전에는 그 친밀하고 음. 모르는 걸 드러내야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됐지만 음. 지금은 오히려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아서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이 프라이버시 자체를 일종의 커먼즈라고 할 수도 있지 네네네네.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건 뭐 정밀한 이론으로 뭐 다뤄진 만한 건 메이드 아니니까 바이 아르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네, 좀 네네. 다른 방식의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네. 개인 정보가 처음부터 사고 팔리는 제한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보호되는 네. 정보였지. 그리고 특히 디지털 경제가 도래 이전에는 데이터가 뭐 황금알을 낳는 뭐 거인이 뭐 이런 비유를 하는데 네. 그렇게 비유되지도 않았다라는 그렇게 거예요. 못 생각 네. 못했죠. 예. 네, 원래 상품이 아니었던 것이었는데 지금 상품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저는 전형적인 그 커먼지 인클로저 과정으로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예. 있겠네요. 예. 이제 여기서 또 또 유명한 뭐 외국 사상가를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칼 폴라니. 혼란이. 예. 예. 네. 칼 폴라니가 이제 이분은 알죠. 허구 상품이라는 그렇죠. 뭐 허구 상품이라는 번역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음. 개념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 네. 그다음에 화폐, 네. 그리고 자연, 뭐 토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원래 상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음. 근데 현실에서 상품화 되었어요. 그쵸, 원래 상품이죠. 어떤 현실에서는 성격상 상품이 네. 될 수 없는 건데 사회가 그걸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자기조정 시장, 그러니까 시장 스스로 이렇게 작동하기 위한 그런 사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상품화 될 수 없거나 아니면 상품화 아니었던 이런 것들을 상품화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도 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싶어요. 데이터 3법은 원래 상품이 아니었던 혹은 상품화 정도가 아주 미미했던 그런 개인 정보를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가명 정보라는 아주 부실하고 위험한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상품화의 길을 넓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기존의 프라이버시 보호수를 약화시키는 그런 그 규제 하나, 일종의 규제 하나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2차 공유지 인클로저, 의회 인클로저라고도 불리는 2차 공유지 인클로저에도 비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본의 필요를 그 합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전에 상품이 아니었던 개인 데이터라는 것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과정을 닦아주는 그렇게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데이터는 커먼즈가 맞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데이터 3법은 19세기 영국의 의회 인클로저 같은 거다. 야 오늘 메이드 바이 아르케 많은데요 이거 오늘. 그러니까 예. 오늘 좋을 것 같은 얘기 많습니다 오늘. 예. 야 우리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진짜 갑자기 생각 영어가 또 떠오르는데 네, 뭐요? 영어에 내추럴이라는 단어 있죠. 내추럴. 내추럴. 네. 내추럴이 원래 네이처에서 온 거잖아요. 네, 네. 원래 자연이. 근데 자연의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느껴지니까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내추럴이 자연스럽다, 당연하다는 뜻이 다 있어요.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전 우리가- 자연만 네. 생각하고 있었네. 자연스러운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네, 네.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다 보면 그런 네. 현실을 자꾸 접해요. 접해 있다 보면 네, 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거대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네. 데이터 관련 기업들을 막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는 우리가 알파조하고도 했지만 데이터 브로커들이 데이터 거래 시장 네네, 매우 맞아요. 활성화해 있다 우리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막 사고 팔리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다 보면 네. 이게 내추럴하게 보이는 거야. 처음부터 이거는 네, 뭐 원래부터 그랬던 그냥 것처럼. 워낙 상품이었어. 원래 뭐 이런 자연적으로 거. 그런 거야.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원래부터 상품이었다는 착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거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토지도 그렇잖아요. 토지 지금 보면 사람들한테 토지 원래 소유자가 있고 원래 팔고 사는 거 아니야? 근데 2000년 전에 돌아가고 그런 소리 하면 좀 미친 새끼 아니고 두드려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만 갖고 그걸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걸 다시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진짜 예. 세상은 삐딱하게 볼 필요가 있어. 삐딱이가 좋았는데 아이디가 그렇죠? 이게 아르케가 되고 너무 고급스러워졌어. 그렇죠? 아 근데 예, 또 저 이게 머리카락 보면서 삐딱한 느낌이 딱 들잖아요. 예. 자, 이제. 예. 토지와 비교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네네. 그럴듯하네요. 네네. 어쨌든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해 보면 개인 데이터는 커먼즈다라는 얘기고요.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커먼즈에 대한 인클로저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러면 이 데이터 인클로저를 어쨌거나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지금. 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메이드 바이 아르케아가 아까 얘기한 거 네, 보면 네. 지금 데이터 3법이 네. 의회 인클로저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거꾸로 돌려서 음. 개인정보법에서 규정하는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유지 강화하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자체로도 진보적이지만 네. 데이터 인클로저를 막는 수단이다. 거꾸로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 네. 우리 이 사람 참 많이 나오고 우리 또 아르키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릭 셔니쉑 네네. 굉장히 좋아하시죠. 되게 외워둬야지. 릭 셔니쉑 이 사람이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유럽 연합에 아까 나왔던 그 GDPR, 네. GDPR에서 기술 기업들의 데이터 인클로저를 막는 중요한 장치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잊혀질 권리. 네. 내가 잊혀지고 싶어. 내 데이터 다 지워다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게 인클로저를 막는 첫 번째 수단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이동성. 이동성. 데이터를 우리가 이주하듯이 네. 데이터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플랫폼에서 저 플랫폼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기억나지만 프리첼 같은 데서 우리가 뭘 활동을 하고 있었어. 예. 여기 탈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데이터가 다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를 몽창 딴 데이터로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뭐 광명시에 살다가 네. 갑자기 동탄으로 이동하면 쫙 옮기듯이 네네. 쫙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이동성의 권리를 줘야 된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한번 사용했을 때 네. 거기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걸 좀 어려운 말로 경로 의존성이라 그러잖아요. 경로 의존성. 네, 이걸 네네.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이동성이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 또 셔니쉑이 얘기했던 것은 데이터 추적과 관련해서 옵트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옵트인 제도가 뭐예요? 옵트인, 옵트는 옵션하고 같은 옵션. 어원이에요. 옵션. 네네. 옵션은 선택이죠. 음.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게 뭔가 하면 정보 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먼저 하고 나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선택해서 나를 넣어주세요 해야지 쓸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네네네. 옵트인인 거죠. 그럼 아무 행위를 안 하면 우린 인 안 된 거지. 못 쓰는 거지. 네네네. 이 반대말이 이제 옵트아웃인데 옵트아웃은 거꾸로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구 쓰는 거야. 내가 아웃할게라고 선택을 해야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 설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기본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기본 설정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옵트인 하지 않았으면 쓸 수 없게 만드는 제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옵트인 제도를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이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추적하는 것도 우리가 옵트인 해줘야 네네. 동의를 해줘야 돼야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강조했던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잊혀질 권리, 데이터 이동성, 옵트인. 옵트인. 네.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과 정반대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전부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인클로저를 촉진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 3법이 이번에 꼭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아마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 우리가 미래 사회의 경쟁에서 뒤처진다. 라는 게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난리도 아니에요. 가서 정부는 한번 뭐 하고 있느냐? 검색해봐야겠다. 의회는 뭘 하고 있느냐? 이거 네네네. 임무유기다. 뭐 이러면 임무방기다. 뭐 이런 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혹시 뭐 높아심에서 약간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잘 활용하면 네. 분명히 어떤 생산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거든요. 네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네네. 이게 안전장치를 아주 좀 철저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그래도 그 앞서가는 그 유럽 정도 네네. GDPR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런 정도의 보호 장치 이런 것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고 네네. 데이터를 좀 이렇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다 하니까 그럼 아예 그거 데이터 아예 하나도 못 쓰게 하자라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아니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야지 중국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내 지금. 말이. 자꾸 중국 얘기하면서 중국에서 다 풀어줬는데 개인적으로 막 쓰는데 뭐 중국을 그래 본받으면서 언제 중국 본받았다고 그분들이 갑자기 중국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음.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뭔가 어떤 대안적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를 하게 되면 기업의 데이터 이용들은 좀 줄겠죠. 아무래도. 근데 생산성이 높은 데이터가 생산적인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데이터 인클로저는 막으면서도 커먼즈로서의 데이터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대안 없나요? 최종 결론을 내려달라. 없나요? 네. 예. 그래 이제 그런 대안으로 네. 그 이렇다에서도 한번 뭐 슈퍼바이즈님이 소개했을 걸로 네, 생각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이게 도시 데이터 커먼즈라는 그 운동이 있어요. 네. 네. 이 개념은 이제 2015년에 포데모스 정치연합이 이제 바르셀로나 그 자치정부 네네. 그 선거에서 승리해서 승리했죠. 예, 2016년에 발표를 했어요. 디지털 어젠다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일부로서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행정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획득되는 시민의 데이터는 법적으로 체계화된 도시 데이터 커먼즈를 형성하여 집적해 사적 서비스 제공자나 플랫폼 기업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 9월에 지방선거에서 포데모스 정치연합이 또 승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이제 시정부를 또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된 건데 이 도시 그 재집권하는 이제 과정에서 쭉 4년이 이제 지난 건데 도시 데이터 커먼즈 개념도 처음에는 이제 뭐그 다른 사적 그 공공 데이터가 다른 사적 그 플랫폼 기업의 사적 소유로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좀 어떤 약간의 그 방어적인 수준에 있었다면은 이 새로운 어떤 도시 데이터 커먼즈 개념은 공공 데이터의 사적 전유를 막겠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데이터를 시민이 통제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들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진화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시화된 사업이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유럽의 다른 도시들 혼자 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들하고요. 그리고 유럽의 어떤 커뮤니티 조직들 이런 것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디코드 디코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주요한 내용을 보니까 협동조합 플랫폼을 촉진하는 그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네네. 협동조합들이 네네. 그거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나 사업들을 네네. 일으키는 방식의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르셀로나나 유럽이나 이런 데가 협동조합이 많이 또 많잖아요. 잘 또 발전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본데 그러면은 이 디코드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이게 이제 저도 뭐 네. 자료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뭐 거기 관련된 홈페이지나 또 일단 뭐 구글 검색이나 이런 게 여러 개 노력을 했는데 이 자료를 좀 보는데 딱 이거다 뭐 소개할 만한 이런 성과가 나오는 건 없어요. 아직은. 예. 그러니까 추측해 보는데 네. 데이터 커먼즈라는 이런 기조 아래서 공공 데이터의 사기업 전용을 막는 것은 이게 도시 정부의 정책 결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지금 현재 사기업 플랫폼들이 하는 그런 이 사업들을 일으키고 거기 실제로 어떤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것까지 조직하기에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우버를 막을 수는 있는데 네. 데이터 커먼즈 개념을 가지고 우버를 대신하는 그 어떤 협동조합 플랫폼이 나타나 가지고 그 이 택시 서비스 같은 것들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어려운 게 또 지자체로서 어떤 재정적인 한계 그리고 지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자원의 한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인데 이 원래 커먼즈 운동은 사실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이에요. 네. 그래서 국가 개념을 이제 뭐 파트너 국가 정도로 해서 어떤 국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시에 굉장히 많은 그 자치도시의 네네. 이 운동의 주도권을 많이 기대를 하고 또 그런 기획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데이터 커먼즈 이런 게 정말 작동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이 도시보다는 중앙정부 재정 투입, 제도 지원이 좀 적절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바르셀로나 사례를 든 건 어떤 구체적인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커먼즈로서 공공 데이터를 보호하고 시민을 공공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네네. 그리고 그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의 활용과 수익에 대한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이게 바로 커먼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P2P 재단에서 상정하는 이 커먼즈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접근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바르셀로나 사례가 아닌가 이런 그 커먼즈 개념에 대한 어떤 이해를 주기 위해서 바르셀로나 사례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길게 달려왔네요. 아, 우리 끊지도 않고 그냥 쭉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끊기 좀 뭐해서. 예, 네. 아무래도 대안적인 부분들을 상상할 수 있는 바르셀로나 사례까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네. 오늘 그 한국 국회에 올라온 데이터 3법을 시작으로 예, 커먼즈 인클로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예, 제가 아무래도 조금씩 똑똑해지나 봐요. 예전에는 이렇게 방송을 끝내도 도대체 오늘 무슨 얘기를 한 거지 막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방송 마무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알 것 같고 좀 뿌듯하네요. 많이 아십니다. 공부를 예. 열심히 하고 돌아가는 기분이라고나 예, 할까요? 예, 이렇다를 진행을 60몇 번을 했으면 네. 공부를 많이 하신 겁니다, 진짜. 아니 근데 또 다 또 잊어버리긴 하는데 또 어떤 방송은 좀 돌아가면서 좀 이게 좀 기억이 남기도 하고 네. 어떤 방송은 녹화할 때 재밌었는데 뒤돌아서면 또 전혀 모르겠고 막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복습을 해야죠. 네. 제가 또 또 복습이 이게 제가 또- 복습이라서 아마 좀 쉬울 것 네,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 네, 그동안 방송했던 것에 조금씩 이렇게 다뤘던 139회 때 우리 내용들. 한 번 했으니까. 네네 예, 예. 그렇기도 하고 네네. 예. 자 오늘 청취자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해 1년 미리 얘기 드리죠. 1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네, 남은 한 달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